금강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박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저희는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갈등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갈등의 속성과 갈등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갈등의 유형과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으니 우리 대략적인 개념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로 갈등의 속성과 갈등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자, 갈등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실까요? 자,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 아마 호모사피엔스일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무슨 뜻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도 있고 폴리티쿠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동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뜻도 있죠. 마찬가지로 호모 에렉투스, 직립인간이라는 뜻이고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호모 데우스는 무슨 뜻일까요?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는 최근에 유발 하라리의 책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호모 컨플릭투스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갈등하는 동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갈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한 분도 없죠? 누구나 다 갈등은 있습니다. 그 갈등은 그렇다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갈등은 불편한가요? 갈등은 그런 점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있죠. 우리 헤어지자. 감기 들겠다. 얼른 들어가. 우진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매우 피곤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피곤해져 있을 때 어때요? 그 마음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물론 약간 상처가 난 마음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갈등 이후에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 이럴 경우에는 갈등이 어떨까요? 갈등은 그 자체로 또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갈등이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 생각해 본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내재화되어 있는 원초적 속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갈등의 속성은 갈등 그 자체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속성은 갈등 관리의 결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등과 인간관계의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등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1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너무 많아요. 허구헌날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갈등이 과다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관계가 파괴됩니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갈등이 너무 없거나 갈등이 너무 많아도 우리들의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조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과 조직의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가운데가 낙타 등처럼 봉긋하게 올라왔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과가 가장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때 갈등의 위치는 어디에 있죠? 가장 왼쪽에 있나요? 가장 오른쪽에 있나요? 아닙니다. 가장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중간에 있죠. 그 말은 적정 수준의 갈등이 유지될 때 조직의 성과도 가장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갈등과 성과의 관계는 갈등이 전혀 없을 때나 갈등이 너무 많을 때보다는 적정 수준의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성과가 좋아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 관리의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 관리란 무엇이냐라는 개념 정의입니다. 그럼 갈등 관리라는 것은 갈등을 완전히 없애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 관리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갈등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가장 적은 상태의 갈등, 왼쪽에 있는 역기능이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너무 많은 갈등, 이것 역시 역기능이죠. 이것을 가운데로 수렴시켜서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이것이 갈등 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적 차이 하나가 있어요. 갈등을 관리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개념인데 갈등을 해소하는 겁니다. 갈등을 없애는 거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갈등을 없앤다고 이야기하면 갈등을 못 본 척하는, 갈등을 회피하는 거나 혹은 갈등을 힘으로 무찔러서 갈등을 없애버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갈등의 억압이라고 하죠. 그런데 갈등 해소는 갈등 회피나 갈등 억압과 다른 개념입니다. 갈등 해소가 어떤 개념이냐고요? I understand.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은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가운데 한 사람 또는 둘 다가 현재의 이익이나 만족보다 더 큰 이익이나 만족을 얻어서 갈등하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 결과를 찾는 것을 갈등을 해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말이 그렇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윈윈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윈윈 전략이라는 것은 둘 가운데 최소한의 한 명
또는 둘 다가 갈등 이전보다 이익을 얻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야기고, 그런 상황을 만드는 전략, 그것을 윈윈 전략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후에 혼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이것은 결코 이론이나 허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주주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가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표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제대로 갈등을 관리하게 되면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나 갈등을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국가가 쇠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갈등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갈등에는 사적 갈등과 공적 갈등이 있죠. 사적 갈등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호모 컨플릭투스, 갈등하는 동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원초적인 속성에서 비롯하는 갈등들입니다. 이 자리에 갈등이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이것도 역시 내면의 갈등입니다. 또 이 내면의 갈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죠. 이런 것들은 모두 사적 갈등입니다. 공적 갈등이라는 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것이 민관 갈등입니다. 민관 갈등이라는 것은 국민들과 또 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들이죠. 흔히 공공 갈등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과 관 사이, 정부 간 갈등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 사회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노사 갈등, 계급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사적 갈등의 민민 갈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개인 간 갈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지면, 또 그 사이즈나 정도에 있어서 너무 심각해지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 간의 갈등에 불과하지만 이 개인 간의 갈등을 내버려 둘 경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정부가,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적 갈등은 언제든지 사회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의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갈등의 유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해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을 언제 느낍니까? 갈등의 가장 표면적인 경험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관계 갈등이 갈등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친구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혹은 교수님과 사이가 나빠졌어요. 이런 인간관계 갈등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성격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알고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가치 갈등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세계관이 너무 달라요. 한국 사회에도 이런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그런 겁니다. 보수와 진보는 이런 가치 갈등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사실관계 갈등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알고 있는 팩트가 달라요. 모두가 다 팩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팩트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생기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관계를 우리가 왜 서로 다르게 볼까요? 어쩌면 그 뒤에는 이해관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익에 부합하기도 하고 혹은 반대되기도 해요. 이해관계 갈등 역시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해치는 중요한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관계는 왜 달라지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만드는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하는 갈등이죠. 이렇게 우리는 갈등을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갈등을 저는 좀 더 쉽게 말해서 2가지 갈등으로 요약합니다. 인간관계 갈등과 사실관계 갈등, 그리고 이해관계 갈등은요, 모두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갈등이라는 점에서 저는 관계적 갈등으로 유형화를 하고요. 나머지 3개, 이해관계 갈등과 법제도 갈등, 그리고 가치 갈등은 모두 사회 구조에서 파생된다는 이유 때문에 구조적 갈등으로 개념화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해관계 갈등은 관계적 갈등도 되고 구조적 갈등도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것은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지만 그것은 이미 긴 역사 속에서 구조화된 갈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관계 갈등이란 뭘까요? 경제적인 갈등이죠. 이익을 배분하는 갈등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관찰되는 젠더 갈등 한번 보시죠. 남녀 차별, 남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 갈등은 단순히 한 인간과 한 남자와 또 한 여자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일까요? 아니죠. 그건 오랜 역사 속에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갈등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 갈등은 관계적 갈등일 수도 있고 구조적 갈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적 갈등과 구조적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질문입니다. 그 진짜 질문을 보시려면 갈등 해결 방안의 제도적 차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에 갈등을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힘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강제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권위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3번째, 자발적인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자율적인 해결 방법이죠. 오른쪽 칸을 보시면은 갈등 해결의 주체를 나눠놓은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3자의 개입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2개의 변수를 교차시켜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가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 가운데서 당사자 간에 물리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싸우는 겁니다. 몸의 힘을 빌려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진압의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전쟁이 있을 수 있겠죠. 국가와 약한 단체의 관계에서는 어떤 저항 방법이 있을까요? 테러도 그런 겁니다. 광화문 집회라든지 촛불 집회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많이 하죠. 일반 시민과 국가 사이에, 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이런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해결은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긴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제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다투게 될 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법원에 고소를 하는 방식이 있죠. 소송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에도 소송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해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첫째,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들어요, 소송은. 그리고 소송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죠. 소송이 끝나고 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생기면서 패자와 승자가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의 완전한 파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물리적 해결 방법과 동일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발적 해결 방법을 많이 권고합니다. 당사자 간에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협상과 합의죠. 협상과 합의가 굉장히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3자가 개입하는 방법은 뭘까요? 조정이 있고, 그리고 요즘 흔히 공론화라고 이야기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거죠. 좀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것이 평화적 갈등 해결 방안인데요. 지금 보시는 관계적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협상과 조정을 통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들이 점조직이라 우리가 좀 잡기 힘들었는데 이제 밥 다 됐는데 이 뜸들일 시간을 주셔야죠. 아 얘네 못 잡으면 내가 그냥 사표 쓸게요 진짜. 야!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아 형님 보셨잖아요. 저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래? 새끼가 무슨 새끼가 어디다 대고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런 다시 말해서 상대방은 악의 화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악의 화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량한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오해를 풀고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아 미안합니다. 화해학수 납시다. 화해학수. 두 번째는 구조적 갈등입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겁니다.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게끔 미리 갈등을 예방하고 설사 싸웠다고 할지라도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이것이 평화적 갈등 해결 방안인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은 협력을 의미합니다. 왜 협력일까요? 이 그래프의 Y축을 보시죠. 이 Y축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강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X축을 보시죠. X축은 상대방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윈 한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추구하는 상대방의 목표를 억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현실에서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이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 생활의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등 관리와 협력적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협력적 문제 해결의 기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메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고자 하신다면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금강대학교 공공인재학부의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갈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쇠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고 그 기술을 전파하고 확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어깨에 걸려 있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파이팅!